네, 이제 질병 발생 역학적 개념입니다.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인데 우리가 앞에서 건강 모형이라고 해서 뭐 생의학적 모형, 역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 전인적 모형, 또 웰리스 모형 이렇게 5가지를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건강은 이런 거야, 질병은 이런 거야를 설명하는 모형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역학으로 들어와서의 질병 발생 다요인설은 질병은 이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들은 뭐고 그럼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병에 아주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 질병에 걸리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형들 중에서 생의학적 모형 같은 경우는 특정 병인론이라고 했어요. 질병의 원인은 특정 병원체 그거 하나야 라고 봤던 것을 질병 발생의 단일 요인설, 하나의 원인이 있다라고만 보는 거라면 역학적 모형부터는 다요인설에 이제 가깝게 되는데 자,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 질병은 딱 특정 병원체 하나만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한 영향도 있고 숙주에 의한 영향도 있고 또는 뭐 병원체 요인에 의한 영향도 있고 또는 주변의 다른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한 영향도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은 크게 역학적 삼각형 모형, 거미줄 모형, 생태학 그 수레바퀴 모형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질병 발생의 기전을 밝혀내기 위한 모형들이다. 자, 첫 번째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역학적 모형이 그대로 이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에요.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 3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한다. 질문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특정 병원체가 있는 질병을 설명하기에 유리한 모형이니까 단일 요인설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단일 요인설은 오로지 그 병원체 하나만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해야지 단일 요인설이에요.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병원체가 명확한 감염병을 설명하기에 유리한 모형이긴 하지만 꼭 병원체 요인에 의해서만 질병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병원체가 있다 하더라도 숙주가 굉장히 면역력이 좋으면 질병이 안 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숙주와 병원체가 그대로 있어도 환경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병인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요인설에 해당이 된다. 자, 병인, 숙주, 환경 3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건강한 상태고 이게 균형이 깨지면은 질병이 발생한다. 자, 특정 병인을 찾을 수 없는 비전염성 질병, 만성 질환을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단일 요인설은 아니다라는 거. 자, 병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병인에는 그 역학적 삼각형 모형에서 병인은 필수 요인이죠. 병인이 어쨌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숙주와 환경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고, 자, 병인으로는 생물학적 병인이라고 하면은 세균, 바이러스, 리케치아 같은 것들, 화학적 병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금속 같은 것들이 주로 화학적 병인이 될 수가 있겠고, 물리적 병인이다라고 하면은 고열 또는 한냉 또는 기압 또는 자외선 이런 것들은 물리적 병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화학적 병인, 물리적 병인이 또 환경 요인과 또 맞물리게 되는 거죠. 자, 2번째 거미줄 모형으로 넘어가 보면은 거미줄 모형은 하나의 질병이 발생하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서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모형이에요. 뒷장 잠깐 넘겨서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황달이라는 어떤 그 간염치료와 황달의 상호관계 모형을 이렇게 거미줄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건데 황달이라는 어떤 건강 상태에 이르기까지 특정 무언가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환자의 위에서부터 보시면 환자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치료시설 또 질병과 관련된 어떤 환경에서의 요인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임상 치료나 경제적 질환 치료에 영향을 주고 그게 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서로 계속 얽히고 설켜서 질병 발생에 이른다라고 설명하는 게 거미줄 모형이에요. 자, 이렇게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 이렇게 과거에 선행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현재의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다원론적인 개념이 되겠고 자, 이 거미줄 모형의 특징은 병인, 숙주, 환경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인이든 환경이든 숙주의 요인이든 모두 거미줄 안에 그냥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지 얘네들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미줄의 몇 단계를 끊어주면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 개의 요인을 찾아내
혈관에서 끊어주면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모형이에요. 자, 다음에 나오는 수레바퀴 모형은 옆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숙주가 가운데 있고요. 이 숙주의 안에 핵심에는 유전적 소인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숙주와 이 숙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이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 모형도 숙주의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나 생물학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나 물리화학적 환경 여러 가지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다요인설이 되겠고, 수레바퀴 모형은 숙주와 숙주를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질병 발생의 다요인설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유전적 소인이 숙주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환경으로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있겠고 숙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 능력이 질병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 자, 거미줄 모형과 달리 숙주와 환경을 구분했다. 그래서 앞에서 거미줄 모형은 숙주, 환경, 병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요인으로 집어넣고 설명한다라면은 수레바퀴 모형은 숙주가 있고 숙주를 둘러싼 환경 이걸 구분을 해서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병 발생의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바퀴의 기하 정도에 따라서 바퀴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병원체가 원인이 됐다라면은 생물학적 환경이 커질 것이고요. 뭐 어떤 중금속이 원인이 됐다라면은 물리화학적인 환경의 범위가 커질 거고 숙주의 유전적인 소인이 큰 원인이 됐다라면은 그 부분이 커진다라는 것. 자, 거미줄 모형과 수레바퀴 모형을 비교한 것의 공통점을 보면은 둘 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학적 삼각형 모형도 질병의 다요인설이긴 하지만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특정 병원체가 있는 감염병을 설명하기에 유리한 모형이고 거미줄 모형과 수레바퀴 모형은 질병 발생의 다양한 요인들을 같이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거미줄 모형 같은 경우는 복잡한 경로, 수많은 요인들을 다 집어넣고 복잡한 경로를 나타내 주는 거고 수레바퀴 모형은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모형이다라는 거죠. 자, 문제 보실게요. 다요인설 설명한 것 중 맞는 것.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병인, 숙주, 환경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병인, 숙주, 환경.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숙주와 병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인데 숙주와 병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한데 틀린 것 같지도 않고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잠깐 그러면 넘어가고 자, 거미줄 모형에서 숙주 요인 중 특히 유전적 소인을 강조한다. 자, 숙주 요인 중에서도 특히 유전적 소인을 강조하는 건 뭐다? 수레바퀴 모형이었고요. 자,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어느 것이든 한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다요인설이죠. 자, 기본 개념이 질병 발생이 서로 선행하는 여러 요소가 복잡한 계보를 이루고 이루는 결과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수레바퀴 모형이 아니라 거미줄 모형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남는 거는 2번밖에 없어요. 그럼 2번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병인과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얘네 둘끼리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병인과 숙주가 상호작용, 얘가 우세하든 뭔가 요 둘 사이에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병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숙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게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같은 모형으로 고든의 지렛대 이론에서는 환경이라는 받침대 위에 병인, 숙주를 올려두고 요 기울기로 질병 발생을 설명했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병인과 숙주의 상호작용인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은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인과 숙주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해도 틀린 설명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연령 표준화 자살률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연도별로 매년 이렇게 자살 추이가 증가하다가 2017년, 2012년 정도 됐을 때 다시 자살 추이가 줄어드는 그래프의 모형을 보이고 있네요. 자, 2011년에 자살 예방법을 제정을 했고요. 2012년에 자살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던 파라캇 판매를 금지시켰대요. 자, 자살률을 변화는 질병 발생의 결정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작용한 것이냐, 어떤 요인 때문에 질병 발생률이 줄어들었냐라고 보는 건데, 유전적 요인 당연히 아니겠고, 생물학적 환경이라면 주변에 있는 미생물, 뭐 병원체,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니까 아니겠고요. 건강 행태 요인은 개인의 생활 습관의 변화인데 그것도 아니겠고, 물리화학적 환경이라고 하면은 환경에 존재하는 어떤 중금속이라던가 자외선이라던가 또는 뭐 방사선이라던가 또는 고열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자, 여기에서는 법을 제정을 하고 파라캇이라는 그 독극물을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한 거예요. 결국 정치, 사회 제도를 변경을 시킴으로써 자살을 예방시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치, 사회 제도의 요인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자, 3번 문제. 역학적 삼각형 모형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것.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다요인설이지만 어떤 질병, 감염병을 설명하기에 유리하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나머진 다 만성질환이고요. 세균성이지만 감염병이죠. 정답 4번. 자, 거미줄 모형과 수레바퀴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형을 묻고 있는데, 자, 둘 다 뭐예요? 질병의 다요인설을 강조하고 있는 모형이다라고 했죠. 정답은 2번이고, 유전적 인자를 특히 강조하는 것은 수레바퀴 모형,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역학적 삼각형 모형, 생물학적 요인의 다양성, 굳이 생물학적 요인으로 한정짓지 않고 있고요. 질병 발생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거미줄 모형이죠. 자, 다음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 발생 모형,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병, 죽상, 경화증에 있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 자, 뇌졸중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과 더불어 개인의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성격, 스트레스, 환경 여건이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작용 경로가 존재한다. 뭐예요? 거미줄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정답은 3번. 자, 6번 문제. 다음 설명에 적합한 질병 발생 모형인데, 농부가 가을철 수확기에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세우다가 배인 상처를 통해서 침입한 균에 의해서 렙토스피라증에 걸렸다. 상처를 통해서 렙토스피라 균이 침입을 해서 질병에 감염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특정 병인이 명확한 감염병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은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겠죠. 정답은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질병 발생 모형, 발생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고 몇 개의 연결을 끊으면 예방할 수 있다. 거미줄 모형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 3번. 자, 다음 넘어가서 질병과 요인의 원인적 연관성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련성, 연관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인과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관련성, 연관성이라고 하면 A랑 B가 관계가 있어. 근데 A가 B의 원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 상태를 관련성, 연관성이라고 하고,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A 때문에 B가 어떻게 변한 거야 라고 하는 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해요. 자, 관련성의 종류에서 독립적 관련성, 그리고 비독립적 관련성, 통계적 관련성이라고 하는데, 자, 독립적 관련성 또는 얘는 비통계적 관련성이라고도 해요. 자, 얘는 뭐냐면 둘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애초에 아예 관계가 없는 건데 우연히 잘못 확인이 돼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다. 얘는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비독립적 관련성. 그럼 A랑 B가 관계가 있긴 있어요.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나긴 했는데, 자,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한다. 근데 여기에는 인과적 관련성도 있고 원인적 관련성, 비인과적 관련성, 비원인적 관련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위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들의 국어 성적, 영어 성적을 쭉 통계를 돌려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국어 성적이 높은 애들이 영어 성적도 높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어 보여요. 국어와 영어가. 근데 그렇다고 내가 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두 개가 관계만 있을 뿐인 건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인과관계는 없지만 관련이 있는 것을 비인과적 관련성이라고 하고, 자, 이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나타난 원인은 아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연히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설계나 방법이 잘못돼서 연관성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못 나타날 수도 있고, 자, 혼란 변수, 어떤 교란 변수, 어떤 제3의 변수가 영향을 줘서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설명 보시면은 문과적 소질이 발달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국어도 잘하고 언어 영역을 다 잘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그 교란 변수는 그런 뇌 구조, 문과적 소질이 있는 뇌 구조가 교란 변수가 된다라는 의미고요. 자, 원인적 연관성이라는 것은 자, A가 증가할수록 B가 증가하는데 A가 B의 원인이야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인과적 원인 관련성, 원인적 관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라면은 그게 이제 직접적인 인과관계인지 간접적인 인과관계인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원인의 종류를 다시 가보면은 직접적인 인과관계, 직접적 원인도 있고요. 간접적 원인도 있는데, 자, 직접 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요인과 질병 발생 사이에 다른 추가되는 요인이 없어요. 오로지 이 요인이 이 질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알코올을 섭취해서 너무 과다하게 섭취했더니 간염에 걸렸더라. 그럼 알코올 섭취는 간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 간접 원인은 둘 사이에 뭔가 매개가 되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3의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자, 알코올을 섭취했더니 간암에 걸렸더라. 그래서 알코올 자체가 알코올 때문에 간암이 걸린 건 아니지만 알코올에 있는 어떤 발암물질, 거기에 추가로 들어온 다른 발암물질들의 영향으로 간암이 발생했다라고 간접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 자, 질병 발생 요인과 인과적 관련성을 부여하는 9가지 기준. 그래서 브래드포드 힐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인과관계 판단의 9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을 연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실험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어떤 요인에 노출을 시키고 제거를 시켰을 때, 노출을 시켰을 때 질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관찰 연구를 하게 되고, 관찰을 통해서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인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아니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것 9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9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지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9가지 해당이 되면 될수록 인과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보시면 연관성의 강도, 관련성의 강도라고 해서 우리가 코호트 연구나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들, 교차비라던가 또는 비교 위험도,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교 위험도, 교차비는 우리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에서 다시 할 거고요. 자, 관련성의 일관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연구를 통해서 A랑 B가 관련이 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이게 다른 시대에 다른 연구 대상으로 다른 연구 방법으로 했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다, 유사하게 관련성이 존재한다라면은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지금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뭐 50년 전에 환자대조군 연구나 또는 뭐 과거에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나 이런 다양한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면은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 자, 관련성의 특이성이라고 하면은 A라는 요인이 오로지 B 질병만 일으키고 C나 D 질병에는 관계가 없어요. 또는 B 질병은 오로지 A라는 요인에 노출됐을 때만 질병이 발생하더라. 이럴 경우에는 관련성의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련성의 특이성은 사실 만성질환에선 거의 볼 수가 없고 감염병에서만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요인 폭로와 질병 발생의 시간적 선후 관계에는 별표를 해두시고요. 자, 우리가 9가지 기준에 그러니까 모두 해당되진 않더라도 해당이 되면 될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했지만, 오로지 이것 하나, 요인과 질병 발생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만큼은 뭐다?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다른 요인에 다른 요소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요인과 질병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면 그건 인과관계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과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단일 변수가 되는 게 바로 시간적 선후 관계다. 그래서 원인이 질병 발생보다 먼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담배를 핀 지 한 달 만에 폐암에 걸렸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다. 담배가 노출이 질병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폐암이라는 질병은 10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질병의 특성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그 요인과 질병 발생의 그러니까 요인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도 확보가 되어야지 인과가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생물학적 정도 라고 하고 있는데 용량 반응 관계라고 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양 반응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요인에 많이 폭로되면 많이 폭로될수록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더라. 폭로되는 양이 줄어들수록 질병 발생률이 줄어들더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양 반응 관계고요.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다른 미생물학, 생리학, 임상의학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질병 발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KML 예방의학 교재랑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재에서의 예시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둘 중에 뭘 더 기본으로 보냐면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재를 기본으로 보면 되는데 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여러분들 역학이랑 보건학 할 때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계충문화사 예방의학 교재에서 이 인과관계에 대한 기준 예시로 나온 것 중에 동물 실험에 대한 걸 제시해 놓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우리가 흔히 실험적 입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예시에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의해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기존 지식과의 일치. 자, 기존 다른 연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연구의 일관성과 조금 헷갈려 하는데 그 관련성의 일관성은 다른 연구에서도 관련이 있다고 나왔고 내 연구도 관련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요거는 관련성의 일관성이 되겠고 기존 지식과의 일치는 그렇게 해서 쌓인 기존의 학설이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야가 정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연구한 결과가 흡연과 폐암은 관계가 없어 라고 하면 기존 학설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내가 내놓은 거죠. 그랬을 때는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좀 증명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다음에 실험적 입증, 인위적 조작을 통해서 변화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교재에서 이 실험적 입증,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실험적 입증으로 넣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와야 돼.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실험적 입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질병의 원인을 조사하는데 인위적으로 질병 원인을 노출시킨 다음에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 내가 땅콩을 먹었는데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땅콩을 끊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그랬다가 땅콩을 한번 다시 먹어봤어요. 그때 또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나에게 스스로 한 실험적 입증이 되는 거고, 자, 그거 말고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실험이 되기도 하는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있어 폭파가 있었고 방사능이 노출이 됐죠. 그 이후에 그 지역에서 얼마나 암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실험이 된 거죠. 자연적인 실험이 된 거죠. 기존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어떤 요인과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어떤 요인, 어떤 바이러스나 균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균이 이 질병의 원인인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인데 원인인 것 같아. 근데 봤더니 이 균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균과 비슷해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가 처음 유행할 때 이제 어떻게 기사가 나왔냐면 우한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한 지역에서 폐렴 환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우한에서 폐렴 환자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어떤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폐렴의 원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인과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스 코로나 또는 메르스 얘네도 다 무슨 코로나죠. 바이러스고 얘네도 폐렴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균인데 증상도 비슷하게 나타나네. 그럼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요 바이러스가 지금 우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폐렴의 원인인가 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을 기존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9가지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살펴봤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9가지에 무조건 다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면 될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딱 하나 전제 조건이 되는 건 뭐다? 시간적 선후관계는 무조건 확인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A 도시 A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1월 중에 1일 사망자 수와 공기 중 평균 입자 농도를 기록한 그림이래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되냐라고 봤는데 보니까 대기오염의 입자 농도가 보시면은 6월, 7월, 8월에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숫자가 7월, 8월, 9월에 그러니까 한 달씩 밀리면서 사망자 숫자가 더 급증하는 그래프. 그러면 대기오염이 먼저 있고 사망자가 그 다음에 따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걸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적 선후관계 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2번 문제는 이 책에 그림이 잘못 들어갔어요. 이 그림은 앞에 1번 문제에 있는 그림이 잘못 들어간 거니까 그냥 그림은 무시하고 보시면 되고, 다음 질병의 원인을 증명하는 단계별 접근 방법 가나다에 해당하는 것, 요거 우리 역학에서 다 여러분들 했던 내용인데, 역학적인 인과관계 추론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추론할 때 먼저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질병 발생률을 비교를 해봐요. 자, 비교를 해서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데 바이어스의 영향을 배제하고 얘를 먼저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바이어스가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은 먼저 통계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라면은 그럼 혹시 바이어스에 의한 영향은 없었는지 바이어스 유무를 평가하고 교란 변수가 잘 통제됐는지도 평가한 다음에 바이어스도 특별히 없고 교란 변수도 잘 통제가 됐다라면은 인과관계 조건에 충족되는지를 검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 통계적 연관성 바이어스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 조건을 확인하게 된다. 자, 3번 문제. 질병과 요인의 인과적 관련성 지문이에요. 찾을 수 있는 근거의 종류. 자, 질병 A와 요인 B의 관련성을 알기 위해서 환자 대조군 연구를 기획하고 있대요. 논문을 쭉 검색했더니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환자 대조군 연구 3개와 동물 실험 연구를 확인을 했고요. 환자 대조군 연구는 서로 다른 인종에서 이루어졌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다른 연구랑 비교를 했는데 교차비가 모두 1을 넘었대요. 자, 그리고 두 연구에서는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비도 커졌다. 용량이 증가할 수록 관련성의 강도가 커졌다라는 것. 동물 실험 연구에서는 비교 위험도가 3이었고요. 신뢰 구간 0.3에서 3.9 사이였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 동물 실험 연구에서 확인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연관성의 일관성이 되겠고, 자, 그리고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비도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용량 반응 관계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유사성, 기존 다른 인과관계의 유사성 없고요. 용량 반응 관계 있죠.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은 여기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확인을 했을 때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른 연구를 찾은 거죠. 일관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자, 특이성은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질병과만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없고요. 기존 학설은 A는 B의 원인이야라는 게 기존 학설이어야 돼요. 근데 내 연구 결과도 그래 라고 할 때 기존 학설과의 일치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적절한 것 용량 반응 관계, 또 하나 더 넣으면은 연관성의 일관성. 정답 2번이고요. 4번 문제.
관련성, 관찰된 연관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정하는 힐 기준 중 다음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자, A 지역 사회에서 희귀한 질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역학조사를 시행했는데 조사 결과 환자 전체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이 파악이 됐대요. 자, 이 밖에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다. 그럼 뭐예요? 특정 직장에서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특정 질병이 발생했다. 관련성의 특이성을 설명하고 있네요. 정답 2번. 자, 5번 문제. 2016년 1월부터 실시한 건강상태 조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호흡기 질환 유병률이 3배가 높았고요. 자, 이 결과로부터 흡연과 호흡기 질환의 인과성을 판단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건 뭐다? 무조건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정답은 4번이죠. 자, 인과관계 조건, 흡연이 뇌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양한 특성의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에서 이미 확인이 됐다. 다른 연구 대상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자, 코호트 그리고 환자 대주군 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관찰이 됐다라는 것은 여러 연구 방법들, 여러 대상으로 일관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관성의 일관성, 관련성의 일관성이죠. 자, 7번. 연관성의 강도는 뭐를 통해서? 비교 위험도나 교차비가 클수록 연관성의 강도가 크다라고 했고요. 동물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재로 적용을 한다라면은 동물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보였다.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방의학 교재에서는 노출량이 많을수록 발생률이 커진다. 용량 반응 관계, 질병 발생이 노출 이후에 일어났다. 시간적 선후관계, 기존 연구와 결과가 일치한다. 기존 학설과의 일치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8번 문제. 폐암과 흡연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10년 동안 5,000명의 흡연자와 10,000명의 비흡연자를 관찰했는데 흡연자 집단에서는 80명, 비흡연자 집단에서는 20명이 발생이 됐다. 자, 이 결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교 위험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비교 위험도가 구해보면은 우리 뒤에 가면 비교 위험도 구하는 거 나오니까 자, 비교 위험도를 구해보면은 8이 나와요. 그래서 관련성의 강도, 비교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의 강도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역학 자료의 수집 분류인데 사망진단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사망진단서 작성 방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강의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쭉 들어가면은 역학 연구의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자료들 좀 더 볼게요. 자, 역학 연구의 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은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다라고 했어요.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직접 수집한 자료는 1차 자료라고 했고, 자, 2차 자료는 연구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의도로 만들어진 조사된 자료가 있고 그 조사된 자료를 연구자가 갖다 쓰면 2차 자료다라고 했어요. 자, 1차 자료 수집 방법과 활용을 보시면 1차 자료라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구자가 설문조사한 거, 신체 계측 조사한 거, 생체 시료 검사한 것 등등이 모두 1차 자료다. 자,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의사소통, 관찰에 따른 분류인데 그러니까 면접을 통해서 조사하느냐, 우편물을 통해서 조사하느냐, 전화로 조사하느냐, 인터넷으로 조사하느냐, 설문지 기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연구자가 물어보고 직접 작성하는 것 또는 응답자가 자기가 직접 읽어보고 작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할 때 1차 자료를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보통은 전수조사를 하긴 힘들어요. 연구자가 직접 연구 목적으로 할 때는 그럴 때는 보통 표본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표본 조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적은 인원을 조사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경제적이고 측정할 때 오류가 좀 적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실제 모집단을 다 조사했을 때랑 표본에서의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차이를 표본 오차라고 불렀어요. 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크게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자,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하면은 조사자의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모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동일하면은 확률 표본 추출. 자, 비확률 표본 추출은 조사자의 의도가 반영이 돼서 누구는 뽑힐 가능성이 있고 누구는 뽑힐
뽑힐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했고, 당연히 연구에서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확률 표본 추출이 되겠죠. 자, 확률 표본 추출에서 단순 무작위 추출이 있죠. 자, 모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1년 번호를 나열한 다음에 단순하게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보통 이런 단순 무작위 추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난수표 또는 확률수표 같은 거예요. 이름만 난수표나 확률수표를 이용해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이 있으면은 1년 번호를 쭉 나열한 다음에 난수표를 통해서 확률수표를 통해서 번호를 뽑아요. 그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표본으로 뽑아내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고, 층화 무작위 추출은 자, 여기에 만약에 남자가 20명이 있고 여자가 80명이 있다. 여기에서 20명의 표본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난수표나 확률수표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무작위로 뽑았을 때는 여자만 20명 뽑힐 수도 있어요. 또는 남자만 20명 뽑힐 수도 있어요. 또는 남자 15명에 여자 5명이 뽑힐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다 잘 반영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럴 때 하는 게 층화 무작위 추출. 그래서 남자랑 여자를 구분을 한 다음에 이제 20명을 뽑는데 여기서 남자 4명, 여자 16명. 자, 요렇게 뽑게 되면은 2대 8의 비율로 표본을 뽑아서 20명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모집단의 특성을 조금 더 잘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층을 나눈 다음에 모집단의 비율에 맞춰서 뽑는 경우를 비례층화 추출이라고 하고, 또는 남자 10명, 여자 10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모집단의 성비랑 맞지 않게 그냥 여기 반 이렇게 뽑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비비례층화 추출이라고 해요. 자, 이게 남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성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10대에서 몇 명, 20대에서 몇 명, 30대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층화 무작위 추출이고, 자, 계통 추출이라고 하면은 모집단의 목록이 잘 정리된 경우인데, 이번에는 계통 추출은 자, 모집단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서 100번까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모집단이 100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표본을 20명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20명을 뽑을 거니까 간격을 5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적당한 5 단위로 뽑으면은 20명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걸 정해놓고 자,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요. 자, 뽑았더니 2번이 뽑혔어요. 그럼 2번에다가 5를 더해요. 그럼 7번이 되겠죠. 또 7번에다 5를 더하면은 1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 7번, 12번 이렇게 번호를 뽑는 것을 계통 추출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집락 표본 추출은 표본 추출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통째로 뽑는 것을 집락 표본 추출이라고 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뽑고 싶은데 서울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중학생에게 1년 번호를 나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중학생들은 어쨌든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무작위로 몇 개의 학교를 뽑고 그 학교 학생을 통째로 다 표본으로 뽑아도 되고요. 또는 그 중학교에서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학생들을 통째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락 표본 추출은 구성원들에게 1년 번호를 나열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집락 표본 추출이 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확률 표본 추출이 되겠고, 자, 비확률 표본 추출은 조사자의 의도가 개입된 주관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모집단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동일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편의 추출 또는 의도 추출 또는 뭐 목적 추출 또는 눈덩이 추출. 방법은 몰라도 돼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앞에서 봤던 네 가지 추출 방법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비확률 표본 추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서 내가 연구하기 편한 사람들 뽑는 거고요. 의도 추출, 연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는 목적을 가지고 추출하는 것, 또는 한 사람 표본으로 뽑아놓고 그 사람 친구 또 데려오고 친구 또 데려오고 친구 또 데려오고 이런 것들을 눈덩이 추출이라고 해요.
자, 2차 자료로 넘어갑니다. 2차 자료 수집 방법과 활용인데 2차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 신고된 자료, 보고된 자료, 조사된 자료예요. 그래서 뭐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라던가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라던가 건강보험 자료, 병원 자료, 감염병 신고 자료, 암 등록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인구 자료라고 하면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의 통계 지표를 비교할 때 반드시 기준이 되는 거고 연령 표준화를 통해서 자료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도 인구 전체, 인구 조사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가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사망 자료는 사망 신고 자료를 토대로 사망 신고가 이루어지니까 사망 자료 같은 경우는 다른 2차 자료에 비해서 완전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죽어야지만 사망 진단서가 나오고 그래야지 사망 신고가 이루어지죠. 자, 사망자는 결국은 그 지역의 또 보건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또는 지역 간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할 때 주요 지표로 사용이 된다. 자, 그리고 매년 사망 자료가 수집이 되고 사망 원인에 따른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사망 원인, 그 사망률 추이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질병별로. 자, 근데 단점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검을 항상 하지 않죠. 부검을 일상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 원인에 기재되어 있는 사망 원인이 조금 부정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상병 자료는 질병과 관련된 자료,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 자료나 직장 자료나 병원 자료나 뭐 질병 암 등록 같은 거 그 감염병 같은 신고 자료, 암 등록 자료, 건강조사 자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장점 보시면 질병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자료가 좀 부정확하다, 타당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접근성, 연구자가 내가 다른 사람의 의무 기록을 함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병원 자료를 따로 띄어서 보면은 병원 자료는 병원에 있는 의무 기록 자료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질병에 대한 진단명이 굉장히 정확할 거고요. 다양한 임상 정보, 증상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특정 병원에 온 환자가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자를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 집단의 질병 상황을 대변하는 자료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똑같은 질병이어도 무증상자나 질병의 증상이 약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고 증상이 심한 사람은 주로 병원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대상에 대한 어떤 중증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병원 자료만 가지고는 그래서 발생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생률은 인구 집단 중에서 새롭게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봐야 되는데 병원에는 중한 사람만 주로 오니까 발생률도 확인할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서 병원을 방문하는 기회에도 차이가 있고 내가 선택하는 병원에도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 더 대형 병원을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입원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원 자체의 어떤 입원과 치료에 대한 정책, 담당 의사의 어떤 성향, 관심 이런 거에 따라서 입원 유무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병원 자료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연구에서 꼭 필요한 자료, 정보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분석 역학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하는데 보통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대조군을 선정하기에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정도. 자, 신고 자료는 우리나라 감염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죠. 그래서 신고 자료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신고 자료 같은 경우는 질병 경과가 위중하거나 눈에 잘 띄는 감염병은 신고율이 높아요. 근데 증상도 약하고 경과가 가볍고 이런 질병은 잘 신고 안 해요. 귀찮으니까. 다음 등록 자료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암 등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 진단받으면은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서 발생률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 건강조사 자료로는 국민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이 정도로 자료에 대한 것들을 보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역 주민의 고혈압 합병증 검사율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기존 조사에서 합병증 검사율은 성별과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대요. 자, 지역 주민 5,000명의 성별과 사회 경제적
수준의 분포를 반영하여 비율대로 500명의, 그러니까 성비에 따라서 나누고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나눠서 500명의 표본을 그 비율대로 뽑았다고 하니까 우선 개인을 뽑아냈는데 층을 나눴죠. 성별 또는 사회 경제적 수준으로 층을 나눴고 그 비율에 맞춰서 뽑았으니까 비례층화 추출이 되겠죠. 자, 이번 문제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계통 추출이겠죠. 병원 자료 3번 문제 병원 자료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단, 치료 결과를 기록한 의무 기록지인데 자, 병원 자료의 특징 맞는 것 2차 자료다. 그래서 연구 목적이 아니라 환자 진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니까 2차 자료고요. 병원 자료는 지역사회 성향을 대변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모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병원에 올 사람만 오는 거니까. 질병의 원인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다. 자,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데이터는 뭐냐면 발생률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원 자료에서는 발생률을 확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선 모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중한 사람만 오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병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 발생률을 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 자, 병원 자료를 이용할 때 고려해야 할 특징으로 맞는 것, 병원의 정책이나 의사의 관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자료다라는 거 2차 자료고요. 환자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병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선택된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학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것은 5번까지 해서 우리 역학 연구 자료에 대한 내용까지 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기술 역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